일본 같은 경우 인구 문제도 겹쳐서 교외 지역에 많은 아파트 이런 거 지었던 것들 값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 이제 빈집들도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기는 인구 문제 때문에 향후에 이제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하나의 우려가 있고요. 한국이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국 기사가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먼저 이게 세계 최대라는 게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가 집계해서 보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이제 국제금융협회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3년 4분기 말, 작년 말이죠. 기준으로 34개국을 본 겁니다. 이게 34개국 중에서 1위다라는 의미고, 이게 전 세계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높다는 건 사실이고요. GDP 대비 100%가 조금 넘는 100.1%로 나왔어요. 사실은 1년 전보다는 한 4.4%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104.5%인데 좀 줄었어요. 그건 이제 주로 고금리 영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콩이 93.3 이런 정도인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을 뿐 아니라 이제 GDP 대비 100%가 넘었다는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요. IMF 같은 국제기구도 이제 한국 가계부채가 높다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기 같은 거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논의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계부채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른바 관리되지 않을 수준이다라든지, 가계부채 때문에 과거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그런 금융위기가 우리가 시작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는 거는 맞지만 이게 위험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가 높은 제일 큰 이유,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담대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가계부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담대의 차주, 돈을 빌린 사람들 보면은 신인도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 규제들이 꽤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비해서 또는 가계의 그 부동산 가치,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부채가 어느 정도나 DSR 같은 이런 규제들을 촘촘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DSR 규제에 허점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주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 빌린 차주들의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용도가 낮다는 게 소득이 낮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더 좋은 집 또는 이제 값이 올라가는 집을 사는, 사실 그런 현상 때문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가계부채의 질을 볼 때 차주의 그 신용평가를 보면은 신용평가가 상당히 양호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대출, 금융대출, 가계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지금보다 한 30% 급락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 같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2008년에 터졌을 때는 그때 이제 부동산 버블들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미국은 그때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모기지를 통해서 미국은 집을 사는데 보통 10%,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억을 디파짓하고 99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모기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주택의 소유권이 모기지를 다 갖기 전까지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걸 우리 언더 더 워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더 더 워터로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들이 아예 그것을 팔아봐서 이게 부채를 탕감시켜 버리는 게 손실을 줄이는 이른바 손절하는 의미가 되죠. 그게 포클로저라고 합니다. 그게 포클로저가 막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발생했고,
근데 이제 은행에서 포클로저가 왜 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갔냐면은 모기지 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 다운페이 이 돈을 내고 90%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굉장히 유동성이 약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기관 자체는 유동화시켜서 자금을 돌려야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다시 증권으로 쪼개서 팔기 시작해요. 유동성을 만드는 증권을 만들고 이 증권을 가지고 파생 증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들이 금융 채권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거의 파악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기지 제도가 없어요. 모기지 제도가 없다는 게 금융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다른 의미에서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자기 집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 제도예요. 근데 모기지 제도가 아니고 주담대도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언더 더 워터가 되는 게 집값이 상당히 더 폭락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지금 갖고 있는 가게들이 집을 그렇게 내다 팔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도 은행이 이거를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더 전이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제도적인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를 연상시키고 더 높다 이런 이야기한 건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 부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그런 폭탄이다라는 평가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비투나 영끌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모기지 제도가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모기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다운페이, 많이 할 때는 20%도 합니다. 10에서 20%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나면은 한 30년 보통 모기지를 통해서 갚아 나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아주 이제 중산층들 삶인데요.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구하면은 자기가 돈을 좀 모으거나 돈이 좀 있는 부모들은 좀 보태줘서 10% 다운페이를 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나머지 90%를 30년 동안 갚아요. 그러면서 30년 지나서 퇴직할 때쯤 되면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모기지도 더 이상 안 나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투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모기지 제도가 없어서 은행에서 다 여기저기서 땡겨서 돈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전세도 일종의 대출을 하는 방식이죠, 하나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90% 있다. 영끌 비투 우리보다 더 모기지를 따지면 더 심해요. 근데 그거를 제도화가 돼 있는 거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듯이 지금 파이낸싱을 하도록 한 것 때문에 영끌이다, 비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아파트 가격, 특히 주택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6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값이 올랐고 성장률보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 제도 같은 게 없어서 생긴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값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전세를 해서, 그러니까 전세도 일종의 파이낸싱 하는 방식이죠. 프라이빗한 파이낸싱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세를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집값은 더 올라가니까 더 돈도 벌게 되고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모기지라는 제도권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 전세와 그다음에 대출을 다 주담대 받고 어떤 식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하면 돈도 벌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는 모기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이러다가 집장만 못 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른바 비투 영끌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택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투 영끌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지금 쓰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 그래서 투기적인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그런 예상하에서 집을 샀는데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지 않거나 내려가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비투 영끌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지 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집값이 떨어질 때는 모기지 제도가 아니라서 경제 전반적인 금융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덜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일본의 버블 경제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이제 그림 여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1950년대부터 해서 일본의 2020년 지나서 최근까지의 이 레지덴셜 프로퍼티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로 쳐치면 주거용 부동산 가격 인덱스인데요. 보시면 잃어버린 30년 시작하는 1990년까지 쭉 올라가서 이게 이제 터지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2010년까지 계속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최근엔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추세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야기했느냐 이런 논쟁도 있고, 또는 이게 버블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결과적으로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판단을 제가 내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이 부동산이 버블이었다라는 것, 이건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고 했을 때 사실 잃어버린 30년 할 때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 그래서 부동산 버블 터지는 게 침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업용 부동산이지 주거용 부동산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계속 떨어졌다는 게 더 저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 인구 문제도 겹쳐서 특히 이제 그 교외 지역에 많은 아파트 이런 거 지었던 것들 값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 이제 빈집들도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기는 인구 문제 때문에 향후에 이제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하나의 우려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블처럼 터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려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주택 공급 계획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터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 터질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요인이 한 세 개가 있고 공급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 수요 요인이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장기 대출을 받기 때문에 수요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죠. 또 하나가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 심리죠. 이런 것들 경기 전망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구성이죠. 인구가 줄어든다라든지 가구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수요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부동산, 우리만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 때 한번 부동산 버블 터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또 계속해서 부칙들 값이 올랐어요. 대도시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버블이냐는 논쟁이 거기도 계속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현상은 일단 아닌데, 그때 제일 컸던 이유가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저금리.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금리로 돌아섰고, 향후에 그러면 2008년 이후부터 있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냐? 오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 상식적으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측면에서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갈 요인들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기 전망인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나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과거보다 안 좋아요, 결국은. 그래서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사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구 구성인데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가구 수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분가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인구 감소보다는 가구 수 증가가 더 빨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구 수 분화가 되는 속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은 인구 측면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잘 없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향후에 수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다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공급 측면인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부동산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PF 대출 같은 것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F 대출 문제 때문에 공급 지금 어떻게 보면 기공이나 착공 내는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부동산 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이제 아파트 그다음에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 고급 아파트 중심으로 더 반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공급 요인이 그때 이후에 이제 잦아들면서 장기적인 수요 요인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부동산 가지고 그렇게 돈 벌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뭐 약간의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버블과 같은 급격한 식의 그 경착륙이 일어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고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버블 경제처럼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한 가지만 하면은 정말 부동산 버블처럼 심각한 문제가 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러스트 벨트가 되면은 그때는 정말 그런 외생적인 위기라는 충격 때문에 부동산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이제 러스트 벨트가 일어난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공가도 생기고 가치도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탄소 중립 아리백 이행 실패하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느냐가 저는 오히려 그게 정말 부동산 경착륙 내지 버블이 터지고 많은 버블이 터진다고 하면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오는가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시장의 개입을 빈번히 하면서 부동산 사이클이 이제 장기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이클 진폭을 더 크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실패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고가 주택들 내지는 이제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권 주택들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통해서 그걸 걷어들이는 정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종부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지만은 소득이 많지 않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부담이 가서 저항도 세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장하는 게 부동산 초과이득세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해서 평균 수익률 3에서 5% 정도 계산을 해서 그 정도 가격 오른 거는 정상적인 이윤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취득해서 최종적으로 팔 때 그 차액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로 일부 나가고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차액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재산세 이런 거 빼고 종부세는 그러면 이제 없어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빼고 나서 그리고도 차익이 있다면 그게 초과이윤이라는 거죠. 초과이득이 되는데 그 초과이득은 세금으로 걷어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되 이것을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러면 해서 이렇게 또 좋은 집 옮겨가는 거 막을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과세 이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과세 이연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팔고 내가 다른 데 가겠다라고 했을 때, 최종 거래라고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때 계산을 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투기적인 수요가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강남 지역이 살기가 여러 가지면서 편해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데보다 집값이 비싼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더하기 뭐냐면은 엄청난 투기적인 이윤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윤에 대한 세금은 미미해요, 지금 사실. 세금 내는 사람은 이게 내가 몇 억을 낸다고 하는데 몇십억을 벌어요. 그런데 몇 억 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금을.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면은 이제 친시장적인 정책을 위해서 투기적인 수요를 없애주는 조세 정책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강남 집값 잡는 것 같이 돼 있는 정말 이상한 정책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강남 집값을 정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시장이 이제 알아서 그 좋은 주거 환경에서 오는 만족감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옛날 같지 않으면은 전세제도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연끌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중산층들이 자가 소유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모기지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기지 제도 도입해서 중산층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걸 뒷받침해 줘야 되고, 다만 모기지 제도가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모기지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유동화시켜서 다시 쪼개서 팔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정책은 주로 주거 취약계층들한테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들은 정부가 공급 정책 위주로 정책을 가져가고, 중산층은 수요 측의 모기지 정책,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초과이득세, 이렇게 도입을 하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친시장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정말 적절한 가격이 뭔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장기 사이클이 있어서 진폭이 있게 되지만, 지금같이 정책 개입 실패가 일어나면서 진폭을 키우고 난리가 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PF 대출 문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PF 대출이 지금 이게 뭐 폭탄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문제는 PF 대출 문제가 최악의 경우로 가더라도 이게 경제위기가 오고 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융당국도 이게 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데, 물론 이 PF 대출 문제가 관리가 안 돼서 피해가 오면은 그걸 세금으로 거의 다 메꾸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런 실패를 반복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위기가 워낙 금융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이때쯤 돼서 11년, 12년쯤에 그 저축은행 사태라는 게 터졌죠. 그게 이제 PF 대출 때문에 터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사실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빴어요. 그리고 그때는 은행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공적 자금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죠. 그래서 한 20조인가 투입하고 반 정도도 회수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PF 대출은 은행은 거의 빠져 있어요. 좀 많이 몰린 데가 저축은행이나 증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중요한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기를 야기할 만한 그런 금융기관은 일단 아니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체율 자체도 PF 그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보다는 상당히 아직까지 낮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결국은 그때 실패했던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제 PF 대출 문제가 금융위기 경쟁위로 간다는 생각은 지나친 생각이다라는 거고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기적인 3년에서 5년 사이에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줘서 부동산 가격이 그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애청자분들
함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라고 하는 유튜브입니다. 이 경제 브릿지에서는 주로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 한 20분, 30분 심층 분석하는 조금 더 강의 스타일이 되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심사위원장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심층 분석하는 주제들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박상인의 경제 브릿지도 같이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